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그, 오늘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서울 아파트 장기적 우상향이 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랑 의견이 다르네? 어떤 내용인지 하고 보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이유를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도 같이 첨부하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분 영상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할 얘기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마 한 번에 이게 영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면, 금방 끝나지 않으면 좀 나눠서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네 가지 이유를 됐는데, 첫 번째로는, 서울은, 지금 현재 자가율이 43%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 수요보다는 지금 최근에 5년 동안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자가 수요 증가율이 그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기 수요가 많이 투자를 했다. 대부분이 투기 수요다. 그러니까 이 투기 수요만으로 거래가 돼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를 수익화 하려면은 환급을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실수요자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실수요자들이 높은 금액에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좀 조정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피셨습니다. 근데 일단 그 순 증가율이 한 5년 동안 3% 정도 올랐대요. 40%에서 43%로 3%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3% 정도만 어떤 실수요자들의 증가가 된 것은 아니고요. 수치상으로는 맞지만, 그 숫자가 3%만 산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저도 뭐 엄청나게 많이 상담해봤는데, 매도하신 분도 많아요. 쭉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못하시, 판단을 그렇게까지 못하시고, 좀 올랐네, 좀 올랐네? 이러다가 그냥 파신 분들, 15년도, 16년도에 파신 분들 있죠? 땅을 치고 후회하시죠, 지금? 배 아파서 막 알아 눕는 분들 봤습니다. 잠도 못 자시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실수요자 분들 중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입하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매도하신 분까지 있을 때, 그걸 합산해갖고, 순수한 증가율이 3%포인트라는 거니까, 실제로 구입하신 것들은 이 3% 수치보다는 훨씬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개인적인 내용인데 뭐 자꾸 투기 수요라고 하는데 이걸 투기 수요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 수요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거는 뭐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뭐 투기나 투자나 사실은 뭐 한 끗 차이긴 한데 우리가 뭐 주식들 투자하고 뭐 외환 거래를 하던 뭐 금을 샀다 팔던 뭐 이거 투기라는 어떤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법에 저촉되는 행위도 아니고 뭐 주식에서 작전 세력 같은 거 이건 법에 저촉되는 거니까 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정당하게 세금 내고 그냥 정당하게 샀다 팔았다 하는 행동에 대해서 꼭 부동산에서 투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정적 인식을 생기게 할 필요는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분이 계속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뭐 넘어가고 자, 어쨌든 이분은 그런 거예요. 실거주보다는 투기 목적의 거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향후 이익을 현신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게 팔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땐 가정 자체가 좀 틀렸어요. 근데 뭐 그건 뒤에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에도 자가 보유율 증가는 미미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싼 가격에 어떤 실수요자가 사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당장은요. 실수요자가 현재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분 말이 맞는데요. 계속되지가 않아요. 이 상태가 계속 무한정 되지를 않아요. 여기서부터 일단 관점이 틀리고 해석이 틀린데, 자, 현 상황을 고정해서 보면 당연히 좋지 않죠. 지금 분위기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방송 안 하셔도, 그분들이 좀 안 좋은 건 누구나 압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상황에서 변경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을 지금 상태에서만 보면은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틀린 거예요. 자, 지금처럼 실수요자가 안 받아준다? 그러면 안 팔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투자자는 저금리 융자나 전세를 안고 샀기 때문에 보유가 부담이 없어요. 대다수는. 아닌 사람도 있죠. 예, 좀 무리하게 사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뭐예요? 어떻게 돼? 금매를 내놓죠.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건 일부 금매가 시장에 나와 있고 실제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기사 뜨잖아요. 얼마에 거래됐다라는 거. 그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근데 대다수는 금매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대부분이 급한 상황이면은 한두 개 금매가 처리되는 게 아니라 왕창 매도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매도 매물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 지금 눈치 보기 싸움 거래량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금매만 가끔 거래가 되는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거래가 낮아진 상태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게 시세가 된 거예요. 가격이 떨어진 건데 지금은 사실은 뭐 금매 한두 건이기 때문에 이게 시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야, 오를 때는 뭐 호가만 올랐고 실제 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를 뭐 일반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틀린 얘기예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 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올랐을 때랑 내렸을 때 부동산 특성이 완전 틀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처럼 거래가 없으면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일단 주택에 대한 인허가 물량이 없어집니다. 자, 지금처럼 거래가 없어요. 예, 거래가 안 돼. 아무도 부동산을 안 살려고 그래. 그럼 주택에 대해서 인허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인허가 물량이 없어집니다. 당연하죠. 경기 안 좋은데 누가 공급 늘려요. 그렇잖아요. 망하려고 안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수요의 범위를 좀 한정 짓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많은데 제가 그분 말을 잘못 해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수요의 범위는 한정된 게 아닙니다. 수요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부동산 수요는. 예를 들어 신혼부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결혼하고 각자 집에 삽니까? 아니면 새로 집을 구합니까? 새로 집을 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신혼부부 수요만 하더라도 뭐 꽤 많아요. 그렇죠? 당분간은 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매매 수요가 됐건 전세 수요가 됐건 내지는 그 월세 수요가 됐건 뭐 그런 걸 상관없이 쉽게 말해서 주택에서 거주해야 될 그런 부동산 수요는 당분간은 순 증가가 맞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로 진입하는 부동산 참여자들은 매매보다는 전세로 집을 구할 거예요. 자,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부동산 참여자들은 매매보다는 전세를 구하겠죠. 왜? 지금 매매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주택 공급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공급도 늘어나지 않죠. 그러면 전세 수요가 크게 늘게 되죠. 자, 매매보다는 전세로 집을 구한다. 전세 수요가 많아. 근데 주택 공급량도 인허가 물량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좀 시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 공급도 늘어나지 않아. 전세 수요 늘어나. 그러면 전세 수요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매매가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치고 올라와줘. 그러면 갭이 다시 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계속 지금 높아지는 전세가, 매매가는 고정돼 있고 전세가가 계속 높아지는 시장에서 좀 지치거든. 그리고 매매가와 갭이 좀 적어진 시점에 매수로 갈아타는 수요가 있어요. 지금 같은 환경이 아니거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거든. 짜증나게 연장할 때마다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또 한참 없는 기간이 많아지게 되면 부동산 정책도 활성화되죠. 대출 등도 완화되게 되죠. 그럼 집을 매수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됩니다. 그럼 실수요자가 움직여. 그래서 당분간 조정기를 거치면서 꿈쩍도 안 하던 매매가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인다고. 우상향으로.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좀 꿈틀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하는 움직임을 포착하죠. 그리고 갭도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점점 작아지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는 거지. 올라간다는 그 어떤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또 추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의 증가율이 사실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어떤 그 투자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마중물의 성격만 띄고 있어도 돼요. 예.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일부 실수요자와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 수익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지금까지는 뭐 무주택자가 막 사줘야지 그래야지만 가격이 올라갔나요? 아니야. 지금까지도 그런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럼 이렇게 된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잘 봐보세요. 자, 다시 지금 같은 현상이 생겨요. 계속 매매가가 올라가요. 전세 수요는 매매 수요로 돌아섰죠. 그죠? 자, 그럼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 수요가 주춤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이 둔화됩니다.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수를 갈아탔잖아요. 그럼 전세 수요는 줄어든 거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이 둔화되고 여기에 경기가 좋아지게 되죠. 매매를 막 사니까. 그러면 시행사들이 공사를 하겠죠. 그럼 입주 물량이 늘어나죠. 그럼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전세 공급까지 늘어나게 되죠. 근데 전세 수요는 매매 수요로 돌아섰고 그러면 전세 수요는 없고 전세 공급은 많아. 조금 전과 반대죠. 그러면 공급이 초과됩니다. 전세 공급이 초과야. 어떻게 돼? 전세가가 하락되죠. 그럼 매매가랑 갭이 또 벌어지죠. 그럼 투자자가 점점점 접근 못하죠. 전세입자 무리하게 집 못 사죠. 가격이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또 정부 정책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지금과 같은 조정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상승과 조정의 과정 속에서 장기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예. 오를 때 4억 오르고 내릴 때 1억 내리잖아요. 장기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그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더 댔는데 그거는 제가 바로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